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만 년 만에 밀폭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허준 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우리가 진짜 1년 넘은 것 같지 않아요? 조금.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동안 제가 왜 밀폭을 못했냐, 너무 글로벌한 사건이 많았어요. 전쟁의 시대가 네. 되겠죠. 네. 허준 씨, 네. 트럼프는 왜 그런 걸까요? 나이가 들면 아이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네네. 자기의 정점을 찍고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네. 사람들은 그때 이제는 내가 좀 조금은 내려놔야겠구나. 그렇죠. 이런 마음을 내려놔야죠. 가져야 되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욕심을 못 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8순이 되셨는데도. 유언으로 구발을 쳐야 한다. 뭐 이러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굉장히 오래간만에 허준 씨 모셨는데, 오늘 밀폭은요. 네. 우리 그동안 밀폭 단골 손님이 일본 있었죠. 인도 있었죠. 미국 있었죠. 있었죠. 근데 사실 밀폭에서 중화권이 빠질 수 없습니다. 중국은 사실 베일에 많이 가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중국은 제가 예전에 한번 뭐 중국 무기의 실체라고 해서 그거 한번 다뤘어요. 네네. 근데 그때 댓글들이 뭐를 달렸냐면, 야 이거 허준 씨 모셔가지고 밀폭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는데, 네. 중국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위협에 내몰린 대만 역시 밀폭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와, 근데 대만은 네. 밀폭이 있으면 정말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예. 특히 이제 대만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중국이 이제 상륙 작전을 하려고 하면 그걸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만도 호위함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야심차게 호위함 사업을 하다가 네. 지금 대차게 말아먹고 있습니다. 해군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말아먹으면 이거 나라가 휘청일 건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건함 계획을 우리나라하고 동시에 출발했었어요. 당시에는 대만이 우리보다 사정이 나았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그때. 많이들 그랬었죠. 전 세계가 6, 70년대 대한민국이 뭐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출발이 동일했지만 건조 사업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게 과연 무슨 지점일까? 여기에 또 하나 대만의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정말 언제든 네. 맞는 말이 새는 돈을 막아야 한다. 그렇죠. 이게 훨씬 커요. 그래서요, 오늘은 대만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대만이 독자적인 수상한 검조 사업을 결정한 배경에는요, 1971년에 대만의 유엔 축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컸죠. 45년에 이제 유엔이 창설됐잖아요. 네. 이때까지만 해도 대만, 즉 중화민국이었죠, 당시. 네. 이게 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그렇죠. 5대 상임이사국. 그러니까 49년에 사실 타이완으로 쫓겨났잖아요. 네.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1년까지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71년까지 이런 상임이사국 자리를 대만이 차지했던 거는 아무래도 미국에 좀 뒷배가 있었어요. 그럼요. 미국에 뒷배가 있었어요. 중국은 인정 못했죠. 그런데요, 덜커덕 1970년 7월 15일 날 알바니아, 알제리를 비롯한 17개 유엔 회원국이 공동으로 중화민국, 즉 대만을 축출하고 대신에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을 상임이사국 자리에 앉혀줘야 된다, 이런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중국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뒷배경에도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거를 예. 뒤에서 조종을 했다고? 네, 미국이 이제까지는 대만의 스폰서였는데, 네. 미국이 1960년대에 베트남전에 수령에 들어갔잖아요. 네.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다가 1971년 이때쯤 되면은 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재정 적자 때문에 경제 불황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휘청이니까 소련과의 군비 경쟁도 굉장히 큰 부담이었죠. 그렇죠. 미국 닉슨 대통령은요, 여기서 소련을 견제할 카드로 중국을 선택합니다. 냉전이 극에 달했을 시절에는 그렇죠. 공산권, 자유진영 막 이런 줄 알았지만 네. 사실은 북한하고 중국도 별로 안 좋고 중국하고 소련도 안 좋고 그때 사실 네. 국경 분쟁으로 중국하고 소련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거의 전쟁이 일어날 네. 뻔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생각했죠. 저건 나의 친구다. 아. 그래서 1971년 초에 닉슨 대통령이 비밀리에 키신저 국무장관을 베이징으로 보내요. 맞아. 그래서 가서 이제 막 그 국수 먹고 이런 장면이 네. 있어. 키신저가. 그리고 거기서 밑바탕 쫙 깔아놓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사전 작업을 다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아직도 비밀입니다. 아직도 비밀이지만 그 결과만큼은 분명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요, 소련과
또 친하지 않고 미국과도 친하지 않는 국가들을 뒤에서 마크 조종을 해서 대만을 상임 이사국에서 축출해 버립니다. 거기에서 미국만 반대하면 됩니다. 미국이 그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사인 준 거죠. 사인 준 거야. 중국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당연히 대만은 미국만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미국이 나는 아니 다들 그렇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 그래서 조금 양심에 걸렸나 봐요. 양심에 걸렸는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모두를 유엔 승인 국가로 하자는 방안을 제출했어요. 근데 이때 장개석 총통이 네. 완전히 꼭지가 돕니다. 돌죠. 그래서 유엔을 자진 탈퇴를 선언해요. 떨거지로 여기 붙어 있어봤자 중국한테 밀리고 다른 국가들한테 지지도 못 받고 비참한 꼴은 안 당하겠다. 이게 대만이 국가로서 존재할 마지막 기회였다고 난 보거든요. 만약에 대만이 지금까지 유엔 회원국으로 있어봐 상임 인사국은 아니지만 유엔 회원국으로 있으면 이렇게 중국에 막혔을까? 그렇죠. 이건 국가 대 국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스스로 걷어차버렸다. 요 사진이 뭐냐면은 당시에 대만이 스스로 탈퇴를 선언하니까 중국 대표단이 웃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결정을 한다고 뭐 이런 느낌.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은 대만이 있겠다라고 해도 네. 중국이 상임 이사국 되면서 반대를 해버리면 네. 그것도 또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상임 이사국은 되되 네. 대만은 그냥 회원국으로 남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을 건 거예요, 네. 미국이. 그러니까 같이 회원은 남아 있어라. 너네 여기까지 나가면 큰일 난다. 71년에는 우린 유엔에 들어가지도 못할 때야. 근데 사실은 이렇게 따지면 미국은 대만이 회원국으로 남아 있어야 더 좋은 거고. 그렇죠. 대만은 사실은 절체절명이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라면 하는 게 옳았을 거고 네.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그 자존심을 그렇죠. 장대석 총통이 네. 버릴 수가 없었네. 장개석 총통이 그랬다고. 미국, 너네를 내가 보겠어. 이런 강한 말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에 2월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때 요 외교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렇죠. 핑퐁 얘기하면서 닉슨이 거기서 그랬죠. 중국과의 해묵은 적대 관계를 청산합니다. 이와 동시에 대만에 미군 주둔군이 있었거든요. 네. 3만 명이 있었어요. 네. 이걸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 그럼 어떻게 감축해? 점진적으로 감축할 거야. 일단 첫 번째로 2만 5천 명을 뺄게. 아니 뭐 흔적만 남기겠다는 소리네. 그래서 78년 9월에 700명까지 줄어들어요. 그리고 79년 1월 1일에 카터 대통령이 중국과 공식 외교 관계를 체결하면서 대만과의 상호 방위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 통보해버립니다.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아무리 서글픈 처지가 됐다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네요. 그리고 이때 사실 그 미국 입장에서는 장개석 총통이 빨리 죽기를 바랬어요. 친미 정권을 그렇죠. 세우면 되니까. 네. 장개석 총통 사망 이후에 그 상호방위 조약 파기했잖아. 요것도 미국이 참 치사하게 했어. 새벽 2시에 했다고. 혹시 대만의 뭐 이 시차 때문에 그냥 뻔히 알 거 아니야. 뻔히 알 거 아니에요. 당시 총통은 이제 장경국 총통이었는데 네. 자다가 일어나서 이걸 듣고서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렸대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대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질려버리니까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한테 이제부터는 너네 스스로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해요. 참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M16을 많이 이제 그렇죠. 죄송합니다. M16을 많이 이제 하다가 결국 공장까지 세운 거. 그렇죠.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이 공장은 어디서 세웠니? 그래서 우리도 총 만들려고 그래요. 네. 뭘 만드는데? 뭐 이렇게. 잘하셨어요. 예. 아무튼 미국이 이제는 주한미군도 철수한다. 주한미군도 감축한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워낙 경제적으로도 안 좋았던 상황이고요. 네. 그때 우리나라가 진짜 공포에 질렸었대요.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주국방 얘기하면서 무기 개발 사업을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1977년 4월 1일에 가오슝에 해군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해서 함정 건조 사업을 본격화하고요. 우리도 똑같은 시기에 이제 함정 건조 사업에 착수하게 되죠. 대만의 계획은 어떤 이 미래를 보고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1978년 5월 초였습니다. 대만 해군은요, 대만 국방부한테 배수량 2,000톤급의 PFG 1급, 그러니까 이게 뭐냐, Patrol Frigate and Guided 1이라고 해서 이제 유도탄이야. 그러니까 유도탄 호위함, 미사일 호위함이라는 거죠. 네. 이 미사일 호위함 함정과 배수량 1,000톤급 수준의 PCEG 2급 함정을 건조하는
충의 계획을 공식적으로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2,000톤급하고 1,000톤급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계획을 제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급한 거는 1,000톤급이 아니라 2,000톤급이 급하다. 그래서 2,000톤급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전투함 만드는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기술 지원을 통해서 우리도 2,000톤급의 울산급을 먼저 만들기로 하고 이 이후에 1,000톤급의 포항급을 만들기로 하거든요. 바로 이 방식하고 거의 굉장히 비슷한 거였어요.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당시에는 독자적으로 전투함을 설계할 기술 역량이 없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해외 기술 협력 회사를 찾았을 때요. 대만은 미국의 JJMA, 깁스앤콕스, 그다음에 하이드로노틱스, 그다음에 타코마 같은 아주 기라성 같은 전투함 건조사하고 그다음에 서독의 HDW라는 회사도 있었어요. 이 회사하고 접촉을 한번 해봐요. 그런데 이 중에 대만 해군이 관심을 표명한 함영이 바로 미국의 JJMA의 2,100톤급 다기능 호위함이었습니다. 이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배수량 2,100톤급의 함대공 미사일하고 대잠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PFG급 함영의 기초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JJM이라는 회사는요, 우리 울산급 공동 설계한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JJMA. 네. 그래서 이 JJM에서 그 2,100톤급 다기능 호위함 있죠? 요거를 조금 간략화시킨 게 우리나라 울산급이에요. 아무튼 대만 해군 계획은요, 1979년에 설계 및 자문 회사를 선정해서 설계를 진행한 다음에 81년부터 함정 건조를 시작해서 82년에 진수하고 83년에 시험 평가를 진행한다. 이거였습니다. 굉장히 빠르네요. 네, 굉장히 1년 만에 다 해춘다 이거야. 왜? 급하니까. 굉장히 급하니까. 그래서 당시 대만은요, 요 신형 이 호위함 건조 사업에 약 1억 1,1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충의 그 계획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돈이라면 상당히 큰 돈이고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엄청 급하니까 네. 언제 상륙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였어요. 내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상호방위 조약이 아니었기 그럼요. 때문에. 아니 대만은 혼자야. 누가 도와줄 거야? 그렇죠. 뭐 지금이야 일본이라도 있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대만은 아무도 도와줄 나라 없었던 그렇죠. 상황이죠.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은요, 미국의 이 JJMA, 깁스앤콕스,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라는 이 회사를 다시 한번 2차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 깁스앤콕스는요, 이미 미 해군을 위한 대형 수상함을 설계한 회사예요. 대만이 접촉했을 때, 뭐 안 될 텐데 왜 우리한테, 우리 집이 우리가 많아가지고 너네들한테 할 수가 없어. 돈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아유, 부자시네. 뭐 이러고 쫓아보내요. 좀 기업 입장에서도 네. 부담감이 좀 있긴 그럼요. 해요. 왜냐면 만약에라도 도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받을 방법도 없어질 수 있고 네. 그리고 중국이 싫어하고 미국도 대만을 버렸는데 우리 기업이 거기 들어가도 괜찮을까? 뭐 이런 정확합니다. 생각. 바로 그거예요. 야, 미 정부가 이런 결정 내렸는데 우리가 굳이 좀 이렇게 거슬리는 짓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JJMA가 남았는데, 이 JJMA는 사실 기술력이 높았습니다. 높았지만 이게 JJMA가 문제가 뭐냐? 이게 사실 대기업이 아니었어요. 중견 기업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먼저 한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양쪽에 신경을 쓰는 게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JJMA도 좀 물 건너갑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인데, 사실 이 회사는 함정 전문 회사가 아니에요. 원래 전력 공급하는 회사였습니다. 이게 예전에 에디슨이 세운 게 제네럴 일렉트릭이죠. 네네. 에디슨의 라이벌이 누구야? 몰라요?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 세운 회사가 여기 웨스팅하우스예요. 원래는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 같은 거 개발하고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함정에 들어가는 터빈 엔진 만들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 회사하고 하게 돼요. HD 엔진 뭐 이런 데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대신 배를 만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로첸블랏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선박 설계 회사였거든요. 요 회사하고 이제 함께 컨소시엄 해가지고 대만을 위한 이제 배를 만들기로 하죠. 네. 처음에 배정됐던 예산 외에 따로 1,100만 달러의 설계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네. 근데 뭐 미국 회사하고 설계도 미국에서 하고 건조도 미국에서 한다면 아직까지는 밀폭의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그렇죠. 네. 아무튼 대만이 계획에 따라서 1981년 10월 8일에 1차로 29명의 엔지니어가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52명이 파견됐어요. 그런데 이 설계 사업이 본격화되자 네. 마구니가 낍니다. 뭘까? 이 웨스팅하우스하고 로첸블랏이 네. 야, 너네가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는데 너네가 2,000톤 원하지 않냐? 네. 2,000톤을 하려고 하는데 요거 가지고는 예산이 모자라다. 와, 양아치 인테리어 업체 같은 말을 하네. 그렇죠.
아 처음엔 하기로 했지 않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 52명 왔을 때 이 안에 대만 해군 관계자들이 많았거든. 네. 그러니까 얘네가 와서 서로 설계 회의를 하는데 이 기능도 넣어야 됩니다. 요것도 넣어야 됩니다. 요건 이렇게 하고 요건 최신 걸 좀 반영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자기 수준에 맞는 좀 야무지게 좀 가성비 있는 걸 뽑아야 되는데 일단은 뭐야? 무조건 하이엔드로 간다. 이게 참 무지에서 비롯되는 건데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알았어. 처음엔 알았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 돈 가지고 안 되겠는데? 그치. 그러니까 탁상공론이 벌어지게 해. 탁상공론. 근데 굉장히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함정 설계했던 곳이 이제 로첸블라트의 건물 사무실에서 했었는데 이 사무실 건물의 위층에 JJ 에미사가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JJ 에미사에서 우리 울산급 호위함 설계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대만 이 관계자들이 로첸블라트하고 맨날 탁상공론 하다가 JJM이 옛날에 우리한테 그랬었는데 우리 못한다고 지금 한국 거 하고 있는데 한번 가볼까? 그래서 이리로 왔어요. 찔러봐. 너네 지금 뭐 만드는데? 그때 우리는 그래도 대만하고 수교했을 때거든. 네. 아직. 그래서 우리 기술진들이 친절하게 울산급에 대해서 브리핑까지 줬어. 우리 같은 처지인데 동병상련인데 우리 이렇게 만들고 있어. 근데 그걸 보고서 대만이 이랬대. 뭐? 그런 걸 만든다고? 뭐 함대공 미사일도 없고 뭐 레이더도 뭐 이 모양 있다는 거 달고 배에다가 함포만 잔뜩 달겠다고? 미친 거 아니야 너네들? 굉장히 조롱 섞인 말을 하고 갔대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대만이 원하는 건 2,100톤급이잖아. 근데 우리 울산급 만재 배수량은 2,000톤이 안 됐어요. 아니, 근데 뭐 톤수가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군함 자체가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교전을 할 수 있는 배가 필요하지. 그래서 그때 대만 관계자가 자기네 도면 그 개념도를 쓱 보여줬대요. 만재 배수량 거의 2,500톤급에 뒤에 헬기까지 있는 거야. 야무지네. 요즘 세상에 헬기가 기본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 저희는 아직 형편상 헬기가 좀 뭐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사실은 필요한 급은 엘란트라, 엑센트 그렇죠, 뭐 이런 급인데. 그렇죠. 저기 엘란트라의 엔진은 제가 봤을 때 3000cc 넘어야 돼요. 맞아요. 타이어 저 광폭으로 바꿔주세요. 미쉐린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지금 뭔가를 때려넣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우리 해군 사업은요 당시에 제 4차 중동조언 교훈을 반영해서 소련의 이제 스틱스 대한미사일이라고 있는데 이걸 이집트가 써가지고 꽤 재미를 봤었거든. 근데 문제는 이 스틱스 대한미사일을 중국 애들이 실크웜이라는 미사일로 카피를 했고 이게 북한까지 들어갔다고. 근데 이 스틱스나 실크웜의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은 1000톤급 이하는 제대로 포착을 못해. 그래서 우리는 1000톤급 이하의 수상함을 좀 건조하려고 했어요. 되도록이면. 하지만 미국의 설계 회사들이 소형함 건조한 경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축소해서 그냥 2000톤급 요 울산급으로 간 거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해군이 어떻게 하냐면 스틱스 대한미사일이 잘 포착 못하면 참수리급을 앞에다 놓고 울산급은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오면 나가자 이런 우리가 전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와 비교해서 대만은요, 이 대만이 지금 PFG-1 요거 설계하고 있잖아요. 일단 함포가 127mm 함포입니다. 그 다음에 SM-1 함대공 미사일 발사기에다가 펠랑스 근접 방어 무기도 있었고요. 무려 10톤급 헬기를 후방 경납고에다 탑재한다. 이러고 있었어. 아니 근데 뭐 딴 거야 다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네. 아니 헬기는 상륙 작전을 막는 용도로 쓰는데 헬기가 굳이 필요했을까? 왜냐면 대잠전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잠전. 대잠전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 양안 해협이 사실 엄청 좁잖아요. 130km밖에 안 되죠. 근데 굳이 대잠까지? 네. 이것도 다 해야 되고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포클랜드 전쟁이 얼마 전에 있었다. 네네. 83년이니까 얼마 전에 포클랜드인데 거기에 액조세 맞고 셰필드가 깔아앉았잖아. 그러니까 스텔스 설계까지 해라. 모든 함교 구조물에 10도 가량의 경살적으로 스텔스 설계까지 해라. 우리가 1996년에 진수한 게 KD-1 광개토 대함급입니다. 그 급을 지금 이때 만들어요. 이때 당시에 광개토 대함급을 만드는 게 대만으로서는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미국의 건조 회사들은 당연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철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밀폭의 냄새는 아직 안 나는데. 설계도가 나왔잖아. 네. 최초의 설계에 비해서 그 미국 관계자들이 그랬어. 야, 딴 건 모르겠는데 헬기까지는 좀 무리다. 네. 헬기까지 무리다. 더군다나 헬기가 10톤급이야. 그러니까 무리다라고 하는데 대만이 계속해서 고집을 하는 거야.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 헬기를 탑재하려면 원 계획안에서 5m를 늘려야 된다. 함을. 5m를 늘리면은 사실 그 함을 재설계해야 돼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만 기술진하고 미국 기술진하고 3m로 합의를 봐.
재설계 안 해도 되는 최상한선이 이거구나. 3m로 합의를 봤는데 그 대신에 세부 설계를 좀 수정해가지고 함정의 내부 공간을 최대한 짜내가지고 공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표준 배수량이 원래 2,100톤에서 시작했는데 네. 표준 배수량이 2,750톤까지 늘어나고 만재 배수량이 3,300톤까지 체급 자체가 달라졌네. 네. 앞에 숫자가 달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함내 공간을 다 쥐어짰잖아. 네. 더 이상 이 함은 발전을 못해요. 함내 공간에 그렇죠, 여유가 있어서 그렇죠. 발전할 수 있거든. 더군다나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설계만 1,100만 달러잖아. 네. 요 비용이 1,3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초도 건조 비용이 1억 1,000만 달러였잖아요. 네. 요게 5억 달러로 늘어났다. 아이고, 망했네. 벌써 망했네. 예산이 무슨 5배가 늘어. 시행착오를 하면서 해도 총 사업비가 20에서 30%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디서나 있을 그럴 수 수 있어요. 있죠. 근데 이건 그 정도 아니고 5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내 솔직히 2억 달러까지 넘어가려고 그랬어. 그래. 2억 달러까지. 오케이. 오, 이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5대 만들 돈으로 한 대 만든다는 건데. 그러니까 대만 관계들 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때 충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던 숭창즈 참모총장이 우리나라 치면 이제 합참의장인데 네.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됩니다. 이 사람. 네. 영전되고 그 자리에 육군 출신의 하오보춘 대장이 임명돼요. 불안하네. 네. 육군 출신이 됐네. 근데 사실 이렇게 국방장관 가시면 네.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대만은 좀 그렇지 않대요. 대만의 국방장관은 행정에만 몰두하고 참모총장이 모든 그 무기 획득 사업에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스템은 세계 많은 선진국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정 전문가가 국방장관을 그렇죠. 하고 아예 이 참모총장은 다른 그 네. 군의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미국적인 타입인데 네네. 아무튼 미국 스타일로 했어요. 충의 계획은 가장 확실한 지지자를 하나 잃은 거예요. 그것도 제일 높은 지지자.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서 도서 펀딩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책이 이렇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권동현 작가님의 전쟁, 그림으로 말하다 이 책인데요. 외국에 오스프리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바로 이 책이 있다. 여기 좀 엄청납니다. 이게 20세기 이후의 모든 전쟁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20세기, 21세기 일어났던 대부분의 전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놨고 당시에 이렇게 전투 상황이나 장비들, 복장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기들 이런 게 꼼꼼하게 빠짐없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림체도 수려하고요. 보기에 편하고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내용들도 알찬다. 그러니까 20세기, 21세기의 전체 전쟁의 흐름을 이 책 한 권으로 충분히 흐름을 따라가실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이 책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수했거든요. 제가 감수했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겠습니다.